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환율의 고금리, 고물가를 포함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 산업전환 시대고요. 기후 생태 위기가 결합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노동자 입장에서 경제학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비교하면서 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그래야만이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대한경제를 상상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부터 노동자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생,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관계는요, 봉건사회 태내에서, 봉건사회 말기에 그 사회 안에서 상품화폐 관계가 확대되면서 자본주의 경제관계 발생의 전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팔기 위해서 생산하는 물건, 이것이 상품 아닙니까? 어떤 물건도 전부 상품이 아니고 팔기 위해서 생산하는 상품이 상품입니다. 물물교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화폐를 매개로 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상품 화폐 관계를 형성하는 거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자본주의 경제 관계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한양에 수공업 있었습니다. 도시 수공업이. 그리고 광산에는 이제 이 자본주의 경제의 맹아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2조 말기에 특히 이제 거럭 만드는 유기업체, 이런 부분에 임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아주 적은 기하에 이런 임금을 주고 이윤을 극대화해서 이 자본주의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광산에서는 득대제라 그래가지고 광산의 주인과 계약을 맺고 채광을 하는 득대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관리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이런 자본주의 경영 방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광부수가 한 광산당 4, 5천 명까지 이르렀다니까요. 1890년대에 외국인 탐사 결과 조사에 의하면 광산이 219개나 됐답니다. 광부수가 8만 명에 이르렀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2조 말기에 이미 자본주의 경제의 맹아가 형성된 것이죠. 봉건 시대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주와 소작 관계잖아요. 영주와 농노의 관계거든요.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양반 상놈 이런 식으로 신분 예속 관계에 얽어맨 데다가 토지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영주에게 지주에게 소작료를 무려 70%를 바치고 3.7제, 4.6제 해가면서 70%를 가을 추수한 다음에 바치고 30% 가지고 겨우 먹고 살다 보니까 봄에는 이제 춘항시기라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운, 봄에 많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던 이런 우리 조상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건 사회의 농노적 노동에 대한 착취관계고, 지금은 고용노동에 대한 착취관계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와서. 그래서 자본가에게는 토지라든지 공장 부지라든지 기계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생산수단, 이런 자산이 집중되고 근로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력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무산자로 전락을 했죠. 그래서 도예지에 있는 수공업이나 소상품 생산, 이건 자기 자본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노동이 결합된 소상품 생산이고요. 자본주의 상품 생산은 자기 자본은 투자를 하는데 남의 노동을 결합시켜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사적 소유라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차이는 착취관계. 이것은 소상품 생산에서는 착취관계가 거의 없고 자본주의 상품 생산에서는 착취관계가 있다는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자산계급이라기도 하고, 지금도 도회지 뒷골목에 가면은요, 간의 수공업이 있습니다. 이게 소상품 생산입니다. 자기 임대를 내거나 아니면 전세를 내가지고 공장 부지 조그만 걸 집에다가 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노동해서 이웃 남은 거를 가지고 생활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취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사적 소유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상품의 가치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것은 A, B, C, D 개개인의 노동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으나 특정한 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노동시간, 평균적으로 필요노동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 공급의 관계가 작용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제 능력이 4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8시간 노동을 해야만이 이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필요 노동 시간이 제 노동 시간보다 훨씬 많잖아요. 이럴 때 저는 이득을 얻는 거예요. 4시간, 4시간 하면 2배.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보다 2배의 이득을 가지니까 저는 자본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공업 업체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수공업자, 소상품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 때 그렇다는 것이죠.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보다 개별적 노동 시간이 훨씬 커. 근데 임금은 적게 받아. 이러면은 이유는 저거. 이럴 때 더 많은 손해를 입죠. 이럴 때 수공업자가 자본가로 발전하지 않고 양극화돼 가지고 하강 추락을 하면서 노동자로 전락하죠. 그래서 수공업자는 이런 식으로 필요 노동 시간과 자기가 일하는 노동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계급 분화가 되고요.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빈농이 있고 소농이 있고 중농이 있고 부농이 있고 대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지주와 부농들은 농촌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땅을 팔아가지고 도시에 나와가지고 공장을 짓고 산업자본가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지주가 자본가로 바뀌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바로 경성방직 사장했던 김성수입니다. 고대 총장도 했었죠. 보성 전문에 총장을 했습니다. 이 김성수는 호남의 대지주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경성방직 차례가도 사장을 했죠. 농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한 케이스죠. 그런데 대다수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작농 해봐야 삼칠제로 먹고 살기가 도저히 어려우니까 야반 도주하거나 남부 여대 해서 도해지로 오죠. 와가지고 어디에 취직합니까? 처음에는 지게 지고 물건 날라주다가 공장에 있으면 공장에 취직해서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농민도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자본주의 초기 이후에 상인들이 오히려 상인 자본을 축적을 해가지고 수공업자들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그만한 가내 수공업 이런 거를 이제 상인 자본이 아예 사가지고 임노동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죠. 그래서 상인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자본주의 경제 관계가 발생을 하고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이른바 원시 축적, 시초 축적이라 그래가지고 꽤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어디 노동법이 있었습니까? 요즘같이 뭐 최저임금법 이런 게 있었습니까? 노동 상권도 보장 안 됐잖아요. 8시간 노동제 쟁취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본 축적을 위해서 더 많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노동자를 무한 착취한 겁니다. 원시 축적이라 그럽니다. 대외적으로는 식민지 약탈을 했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을 배에 실어다 와가지고 노예 무역을 한 거예요. 또 세금을 때려
또 보호관세를 먹여가지고 자기 나라는 물건을 이제 수입하면은 관세를 적용해서 가격을 비싸게 먹이고, 수입은 또 가격을 낮추게 하고, 약소국들을. 그래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이 원료 공급지고, 그 다음에 상품 판매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호관세를 해서 오늘날 제국주의의 기초가, 물질적 기초가 형성되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국의 노동자 민중들, 그리고 식민지, 반식민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민중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었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이제 자본주의 착취제도가 확립이 되어 가는데요. 자본은 고용노동을 착취에 이용하는 물질적 수단 아닙니까? 화폐나 생산 수단으로 존재합니다. 화폐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공장으로 존재하거나, 기계로 존재하거나, 이렇게 존재하지만, 이렇게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자본은 아닙니다. 새끼치는 돈이나 물건이라야 그건 자본이 됩니다. 새끼를 누가 쳐주죠? 임금 노동이 쳐주는 겁니다. 공장 부지나 공장 설비, 원자재를 10년, 100년, 1000년을 놔둬 보십시오.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나?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바람에 그 기계가 싹고 공장이 무너지겠죠. 가만히 놔두면은. 끊임없이 노동자가 감가상각비를 투입해서 개보수를 하고, 이것도 노동자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노동자가 원자재를 가공을 해서 공장 안에서 일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잉여 가치가 창조되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상품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에 품앗이라고 있죠. 이웃이 우리를 도와주면은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 상품이 아니었죠.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노동력이 상품으로 매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가 살기 위해서 오직 가진 것은 노동력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이걸 팔아야만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렸죠. 이럴 때 부르주아 변혁, 부르주아 혁명이 있었던 거예요. 블란스 혁명이라든가 뭐 여러 유럽 같은 데 혁명이 있고, 우리도 이제 2조 말기에 갑오경장 같은, 갑오개혁 같은 위로부터의 부르주아 혁명이 불완전하게 있었습니다. 불완전하게 있고 바로 일본에 먹혀버렸죠. 그래서 완전한 부르주아 변혁을 거치지 못합니다. 갑신정변도 실패, 그 다음에 갑오농민전쟁도 실패, 갑오개혁도 실패,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일제로부터 이식된 자본주의, 일본 자본이 우위에 선, 민족 자본이 거기에 수직적으로 편입된 이런 경제 시스템이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바로 부르주아 변혁을 통해서 농노가 신분을 해방시킴으로써 농노적 착취가 임노동의 착취로 전환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임금은 무엇입니까? 노동의 가치가 임금입니까? 아닙니다. 노동력의 대가, 노동력의 가치입니다. 내일 다시 일하도록 노동력을 보충하는 데 드는 비용, 이것이 임금입니다. 노동력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본가들은 노동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동력의 대가다. 자,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필요 노동 시간 이상으로 일을 시킴으로써 창조된 잉여 생산물을 무상으로 점유를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금권으로 예속하는 이런 체제가 확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르주아 개인주의, 신분으로 해방되어서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 문화적으로는 이런 문화를 형성하면서, 그래 봐야 돈 없으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다.
자본주의 경제 제도는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인 치부 욕망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자본과 자본 간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하고 어떤 자본은 파산하고 또 큰 대자본 밑에 수직적으로 기어 들어가서 원하청 관계를 형성을 해서 존립을 하고 자기 부담을 전부 노동자한테 전가를 하죠. 원청과 다단계 하청 과정에서 사실 중소 영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순전히 인건비, 저임금 따먹으면서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공정 거래가 횡행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860만 비정규직이 생기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의 이 비정상적인 원하청 관계, 그리고 외자와 재벌이 주도하는 대다수 중소 영세 기업들은 거기에 수직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그 부담은, 자기 위기 부담은 거기에 기업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한테 저임금으로 함으로써 유지되는 이런 경제 구조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자본주의, 특히 한국의 비정상적인 이 자본주의는 사람, 민중의 자주적인 어떤 그 요구하고 어긋나는 반동적인 그런 경제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에서 이제 독점자본주의 시대로 내부적으로는 독점화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으로 나타나는 이런 시기가 또 도래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자본은 말이죠, 자기 발전을 합니다. 자기 축적 법칙에 따라서 축적을 하는데, 처음에는 양을 늘리는 집적시대, 이윤 일부를 노동자가 창조해 준 잉여 가치가 이윤의 원천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윤의 일부를 내년에 확대 재생산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은 양적으로 커지죠. 개별 자본의 규모도 커지고 동시에 사회 총자본도 규모가 커집니다. 양적 팽창. 그런데 그 안에는 내용적으로 집중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 자본이 통합을 해요. 개별 자본 규모는 커지는데 사회 총자본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대 재벌이라 그랬거든요. 30대 재벌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이런 표현이 언론에 나오질 않아요. 5대 재벌만 나옵니다. 삼성, 현대, SK, LG, 롯데 겨우 포함시켜서 5대 재벌이라 그러거든요. 5대 재벌로 한국 경제에 이 자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독점 자본, 재벌이라 그럽니다만은 그보다 더 센 놈이 있어요. 바로 외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입니다. 국제 자본이라는 형태로 들어오고 외자로 불리우고 하지만 그 정치적 성격은 제국주의 독점 자본입니다.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자본이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가장 센 놈이에요. 그 밑에 협력하고 결탁해서 같이 공존하고 자본의 축적을 같이 하는 게 바로 재벌이라고 봐야 됩니다. 왕왕 우리는 한국 경제를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다, 이런 표현을 쉽게 쓰는데 내막을 뜯어보면은 외자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입니다. 제국주의 독점 자본과 국내 독점 자본의 결탁에 의한 한국 경제 장악입니다. 자본의 집적과 집중, 다시 말해 자본의 축적은 과학기술에 따르는 생산력 발전이나 주기적으로 오는 자본주의 경제 공황을 통해서 더 촉진되어 왔습니다. 항상 경제가 좋으면은요, 소자본들도 먹고 살만하고 자본 축적을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 먼저 망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자본이 취약한 중소 영세기업이 파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수록 대자본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공황이나 이 자본주의 이 주기적인 이 현상이 오히려 자본의 집중을 더 강화시켰다, 촉진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식민지 강점, 강도적인 약탈로 나타났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자본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구제국주의가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갔죠. 그러다가 지금 미국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미국 1국 패권주의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최후의 발악처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봉쇄하고 대북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10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미국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표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지금 미국 앞잡이, 내외 독점 자본의 충실한 주구로서의 윤석열이 우리 경제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법인세 깎아준다, 종부세 깎아준다, 대다수 노동자들한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또박또박 받아가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생필품 다 물건 사잖아요. 그 물건에는 똑같은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가 오르니까 임금 인상하지 마라. 지금 물가 인상의 요인이 뭡니까? 글로벌 공급만 위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취약하고 수요가 여전한데 공급이 취약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오르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금리를 높여가지고 풀린 돈을 회수하면 물가 잡힌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풀린 돈을 회수해버리면요,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물가는 못 잡고 경제는 침체되고 기업은 가동이 안 되면서 실업자는 늘어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독점이 낮은 형태부터 높은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컨벤션이라는 협약, 링거라는 환, 코너라는 매점 등의 낮은 형태가 있었던 반면에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콘체런이라는 국제 자본이 독점화되는 여러 유형이 개발되고 해왔죠. 자, 또 한 가지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서 독점자본 시대에 오고 제국주의 시대에 오면서 자본의 유형, 이것도 변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유착해가지고 금융자본이 출현한 거예요. 은행 독점으로 결제 기능만이 아니라 거액의 대부, 주식, 사채, 이걸 구입하게 하는 거예요. 은행 독점은 산업기업들의 경영활동에 간섭하고 조절 통제까지 합니다, 요즘에. 정권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외 독점 자본이 장악되어 있다고 합시다. 온 국민이 거의 다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호주머니로 저축한 걸 가지고 그 기업의 주인인 내외 독점 자본이 자기들 이윤 추구에 막 서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한 것이 금융민주화입니다. 그런데 금융민주화를 온전히 하는 정권이 우리나라에서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표되는 친미 수구 보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남북 화해 협력 정책만 좀 했을 뿐 경제 위기 상황에서 IMF 위기 와가지고 정리해고 파견법 도입해야만이 IMF 돈 빌릴 수 있다고 노동 쪽을 설득하고 협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은 여야 보수 정당들은 적어도 경제 민주화를 온전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구나.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하려면은 노동자 민중 자신이
정치 세력화를 하고 지배 세력을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졌을 때 비로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 보세요. 현대 재벌이 현대카드 가지고 있죠. 제2금융권. 삼성카드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은행은요, 외자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70% 외자, 신한은행은 100% 일본 자본 중심의 외자, 시티은행 100% 미국 자본 중심의 외자. 글자 그대로 우리 은행만 외자 지분이 27%밖에 안 됩니다. 금융을 장악한다는 것은요, 기업을 직접 투자를 해서 기업을 한두 개 외자가 가지고 있고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금융을 장악하면은 그 금융에 모든 산업, 모든 기업에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산업 전반을 장악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요, 경제 정책의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요번에도 보세요. 론스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싸들여 가지고 엄청난 이문을 남기고 팔아먹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다툰 거예요. 또 패소를 했습니다. 국가 경제 정책 자체를 이 외국 투기 자본,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성격을 갖는 외국 투기 자본이 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정책을. 이게 자주 독립국가 맞습니까? 그래서 제국주의 나라나 우리나라나 지금 극소수 금융 거두,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을 한꺼번에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모피아를 형성해서 기재부라든지 산자부, 그 다음에 재벌, 은행, 이 라인이 있어요. 이놈들이 전 민중을 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바가지 씌우면서 경제 살린다는 이름 아래 뒷돈 받아 처먹고 경제를 이 모양으로 예속경제, 비정상적인 경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똑똑히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재벌들도 보세요. 모기업이 있고 자회사, 손자회사, 계열사 쭉 거느리고 방만하게 하고 있죠. 계열사 중에 A 계열사의 자본을 B 계열사의 지분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돈을 조금 가지고도 여러 기업을 장악하는 거예요. 외국에는요, 같은 재벌이라도 전문 대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만하게 이 산업 저 기업을 다 장악해가지고 정부의 특혜를 받아가지고 노동자에게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주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런 체제라 이 말이에요. 요번에도 너무 어처구니한 경우를 당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와가지고 미국 경제 살리겠다고 현대자동차한테 97억 달러 투자하라 그런 거예요.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근데 요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배터리, 감면, 한국이 예외로 인정받았습니까?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는 배터리, 이거 미국에서 세금 감면 안 해주겠다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그만큼 불리하게 만들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생산한 걸 미국에 가면은 이제 안 팔리게 됐어요. 우리 한국 경제에 설비 투자하고 노동자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해야 될 재벌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물건도 못 팔아먹게 됐어. 이렇게 이중적으로 뒤통수 얻어맞고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국민들이 아우성 속에서 이제 급해가지고 뻔질나게 전방위적인 외교 대책을 세우니 뭐니 하지만 이미 통과된 법이에요. 그걸 미국이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미국의 52번째 주에 다름없는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제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불란스나 이런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말도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적어도 외자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우위에 선 재벌이 이에 결탁한 자본끼리 놀아먹는, 그래서 대다수 민중을 착취, 억압, 수탈하고 하는 이런 체제란 말이에요. 반도체 자동차가 세계 굴지의 기업이라고 외형적으로는 멋있게 컸다고 합시다. 내막을 보세요.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게 무슨 자주 독립국가의 경제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